김민석 모친 빌라 전세 의혹 문제가 좀 발생했잖아요. 김민석 후보자는 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적 계약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이런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 사건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대부분 임대계약서 한 번씩은 다 써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. 뭐 저도 지금 저희 집 그 전세 주고 그다음 저희는 이제 어른들 모셔야 되니까 조금 더 넓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이란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전세 계약서 저도 많이 써봤는데 저런 식의 전세 계약서는 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변호사 하면서 이런저런 뭐 사건으로 수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거 뭐 간단하니까 뭐 전세 계약서가 뭐 이렇게 복잡하겠습니까? 그래도 이제 불안하니까 저보고 좀 봐달라고 그러면 뭐 그냥 알았어 그러면서 봐주고 뭐 그냥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고 그런 적도 많았는데 저 보면 2019년 3월에 그 전세로 2억 전세로 저 빌라에 들어갔어요. 네. 그런데 저게 그 개인 간의 그 전세 계약이 아니고 회사하고 사이의 전세 계약이었어요. 그러니까 그 집의 빌라의 소유자는 개인이고 임차인이 그 법인이었단 말이죠. 회사였단 이야기죠. 이런 경우는 가끔 있습니다. 어떤 경우에 가끔 있냐면은 회사가 집을 빌려서 그거를 관사같이 뭐 임원들이나 이렇게 빌려주는 거예요. 그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. 특히 뭐 해외에서 온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지방에서 온 사람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빌려주는 거니까 저것까지는 이상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에 전세 계약도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김민석 후보자 어머니 빌라가 그 얼마짜리였느냐? 공시지가로 1억 6천만 원짜리였어요. 네.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시세보단 좀 낮다고 하더라도 저기가 뭐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 그야말로 빌라 1억 6천만 원짜리 빌라 아니었겠습니까? 그러면은 실거래가는 얼마나 했겠는가? 뭐 그게 2억이 넘어가겠습니까?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. 그런데 1억 6천만 원짜리 공시지가 그 빌라의 전세금을 2억 원이나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 허행코도 만약에 전세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집이 공시지가가 1억 6천만 원이래. 왜냐하면 아파트가 아니니까 시세가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명시적인 그 감정가가 그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공시지가라도 봐야 되는데 공시지가가 1억 6천만 원인데 집주인이 허연준 씨 이거 우리 전세금 2억 받을래요?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까? 집이 그 집만 있습니까? 그런데 저 집은 떡하니 들어갔어요. 저것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김민석 후보자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 회사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날짜를 보세요. 2019년 3월에 전세 계약이 2억이 그 들어갔는데 4월에 김민석 후보자 아내가 그 2억 5천만 원으로 또 계약을 한 거예요. 그러면 저 그 먼저 계약했던 저 이모 씨 그 회사는 저 집에 1억 6천만 원짜리 집에 절반만 임대했다는 이야기입니까? 이게 뭐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산다는 이야기입니까? 그 다음에 어떻게 1억 6천만 원짜리 그 집에 공시지가 1억 6천만 원짜리 집에 전세금이 4억 5천만 원이 될 수 있는가? 저거는 저는 태어나서 저런 계약서는 처음 본다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019년 3월에 전세 계약이 있었는데 그 계약 기간도 또 이례적이에요. 원래 계약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2년이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마음만 먹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거 이제 개정돼가지고 문재인 정권 때 개정돼서 더 오랫동안 그냥 그 뭐 머물러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전세 기간을 딱 1년만 잡았어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이례적이긴 한데 뭐 회사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저 김민석 후보자 그 어머니 빌라 관련한 의혹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? 저 전세금 2억 원이 반환됐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모 씨가 가져갔느냐? 네네. 그 회사가 네. 만약에 2020년 3월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때 저 2억 원이 반환되지 않은 정황이 있다.
그러면 저거는 전세 계약이 아니거든요. 네. 이미 저거는 전세 계약이 아니에요. 전세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목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집을 내가 쓰는 게 전세 계약인데, 그런데 저 사람은, 저 회사는 목돈은 줬는데 그 집을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전세 계약은 아니에요, 제가 봤을 때. 그런데 만약에 그 2억 원조차도 그 반환되지 않았다, 전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 2억 원은 깨끗한 돈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? 전 이런 부분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김민석 아내가 한 달 후에 건설업자 이모 씨가 그 회사 차원에서 계약을 했는데 한 달 후에 김민석 아내가 다시 2억 5천을 주고 계약을 했다. 그러면 그때 전세 보증금 2억이 건설업자 이모 씨에게 또는 건설업체 그 회사에게 돌아갔는지, 돌아가지 않았다면 그 돈은 어디로 갔는지, 뭐 2억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한 8억 정도가 유령돈이더군요. 이제 전체 수입하고 그동안 사용한 금액 차이가 5억 천 정도가 세수 포함해서 본인의 자산 소득이 5억이 조금 넘는데 실제 쓴 건 한 13억. 그것도 확인된 것만 뭐 8억 유령이 생겼는데 뭐 그 문제도 저 문제 중에 하나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. 근데 이제 과거 사건들 중에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SK그룹도 사건도 있고 이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도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다 부인하고 있습니다. 김민석 자체의 문제는 청와대 석사학위 문제도 있고 재산 내역과 자금 출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섞여 있는데 이 문제 중에 해명된 문제가 있고 해명되지 않은 다수 문제는 어떤 거로 보십니까? 글쎄요, 제가 봤을 때 해명된 거는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, 예. 굳이 해명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건 그 아들이 홍콩대 뭐 인턴했다 그런 것 정도는 그래 이해 뭐 굳이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게,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회의 같은 거 하고 인턴 같은 거 할 때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,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온라인으로도 뭐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니까 뭐 그 정도 뭐 이해하려면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. 예.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양해가 그 납득이 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정부에서 그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라고 하면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겠죠. 왜냐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총리에 대해서 뭐 장관은 뭐 그 국회 동의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더 쉽고, 그런데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지 임명이 되는 거지만,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야당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저는 지금 그 드러난 김민석 후보자의 이런저런 것들을 갖다 딱 봤을 때 일관되게 보여지는 거는 하나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은 김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구나. 그렇지 않습니까? 젊었을 때는 20대 때는 학생 운동하고 뭐 그 수감도 되고 그랬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20대 후반에 정치 시작해서 한 번 낙선하고, 그 다음에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2번 하고, 그 다음에 서울시장 나왔다가 떨어지고, 그 다음에 이제 정몽준 후보하고 같이 국민통합 21거 했다가 잘 안 되고, 그 다음부터 뭐 정치 낭인 같은 생활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죄 두 번째 걸려 있고,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대 22대 이 국회의원 딱 당선된 건데, 그러면서 그 와중에 재산은 마이너스를 계속 밑돌고 있다가 이제는 살림이 좀 펴가지고 플러스로 한 2억 정도로 그런 분인데,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인생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땀 흘려가면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닌가?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.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뭐 빌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그 납득이 되지가 않지만, 제일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 힘으로 돈을 한 번도 그 벌어보지 않은 분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
사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?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그 많은 자영업자들 고생하면서 한 달에 진짜 뭐 100만 원, 200만 원 막 그렇게 버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렵게 월급 받으면서 그 위에는 상사들한테 치이고 뭐 공무원들한테 치이고 그러면서 그냥 땀 흘려가면서 월급 몇백만 원 받아가지고 간신히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서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?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예. 그 다음에 김민석 후보자를 그 총리로 임명할지 여부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달린 문제이긴 한데 이런 그 이런 그 일반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정부에서 잘 헤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짜로 만에 하나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일반 서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.